경제의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부릉부릉 박시동 경제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일이 광복절인데요. 대통령 특사 단행됐습니다. 재계 소위 재벌그룹 내지는 준재벌그룹 회장님들 많이 이번에 사면 복권됐는데 여기에 또 정부에서도 주목해달라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사지 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나치게 주목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창구 금호 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기업 총수들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 특사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농단 사건 이전으로 회기, 신정경유착의 신호탄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번에 그 포함된 분들이 사실 재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같은 경우에 횡령 배임액이 합쳐서 거의 500억 정도에 500억이요? 이르고 있고요. 네,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때 2심 재판관이 그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관이었어요. 이분이 치유적 사법이라는 상당히 말이 안 되는 법리를 가지고 와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한테 적용하려고 하다가 그 첫 케이스가 되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 이중근 회장한테 적용해가지고 이게 이제 최소 5년 이상 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2년 6개월로 경감을 시켜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범죄의 위중에 비해서 처벌 자체도 약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아마 이제 형은 다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면 복권인데 가중처벌 그 특가경법에 의해서 네네. 5억 이상 배임행령이면은 취업 제한 5년을 받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풀어주는 기본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2년 6개월이라는 게 변호사로서 그 특경가법 그렇죠. 특경가법상 5억 이상이면 5년 이상인데. 네, 50억 이상이면 5년 50억 이상이 이상이면 돼야 참. 되는데 네. 그걸 그 작양경감, 감경. 예. 작양감경해서 예. 네, 2년 6개월로 해준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같은 경우도 한 400억 배임행령으로 3년형 받았고, 그다음 뭐 한계보석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이분도 이제 형은 다 사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복권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경영활동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박창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해요. 이게 한 3천억 정도 횡령을 한 건데 1심에서 10년형을 받고 2심에서 보석으로 풀어줬어요. 근데 지금 사면 복권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갑질, 기사폭행 갑질, 맞아요.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익 편취나 기사폭행 갑질 같은 것들을 한 분들을 이렇게 사면 복권 시켜주는 게 경제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논리는 있을 수 없고요. 우리 재벌 총수들 이렇게 관대하게 사면 복권 시켜주고 형 자체도 낮게 해주고 우리 경제가 지금쯤 뭐 펄펄 날아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에 이재용 회장도 복권 시켜줬고 신동빈 롯데 회장 사면 복권되고 다 했는데 경제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경제가 삼성이나 롯데가 펄펄 날아서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었다는 아무런 실증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네. 이거 다만 이런 사익 편취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일탈을 해도 당신들은 감옥에 가도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다 건져준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면서 회사 이익이나 사익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장려를 해요. 이건 경제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경제활력이라는 정말 진부한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놀라울 뿐이에요. 네. 신박한 경제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박상인, 박시동 두 분과 함께 신박한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박시동 평론가님. 그래서 재벌 기업 회장님들 나오면 경제 활성화 말이 안 된다라고 박상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됐나요? 전혀 저도 뭐 교수님 의견에 100% 동감하고요.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늘 이렇게 그 재벌 회장들 사면되면 하는 얘기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효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이번에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세 분 얘기만 제가 잠깐 해보면 사실 이제 사면이 거론된 지가 조금 되긴 됐어요. 그래서 마침 이분들이 원래 이 그룹에서는 이미 경제 활성화 또 경제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공약을 이미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금호 같은 경우에는 뭐 5년간 6조 이상을 투입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태광도 12월에 이제 역대급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10년 동안 12조 원을 투입해서 7천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 뭐 이런 선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얘기를 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그게 만약에 진정성 있는 약속이었으면 뭐가 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거나 된 게 하나도 없고요. 특히 태광 같은 경우에는 투자 계획이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인데요. 7천 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임직원이 7천 명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회사 하나 더 만드는 겁니까? 회사가 현재 모든 그룹사가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2배 이상, 200% 이상 성장해야 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부영 같은 경우에도 뭐 그 경제 부흥 효과를 내겠다 하는데 사실 이분이 지금 80세 넘은 고령이에요. 그러니까 승계 작업이 중요한 거지. 뭐 투자를 통해서 경제 효과를 내보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꺼풀만 더 벗기고 돌아가 보면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몇 천억 투자하겠다. 몇천 명 더 고용하겠다. 그런데 네. 그런 이야기 할 때 항상 예. 5년 이상 또는 정권이 끝난 다음까지 네. 그래서 사실 안 지키는 게 대부분 공수표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구속되고 또 석방되고 이때도 뭐 삼성그룹이 어쩌고 저쩌고 네. 뭐 이야기 많았는데 몇 조였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한번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 처음에 2017년에 구속된 다음에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2심에서 석방됐을 때 주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파기환송심 이후에 구속됐을 때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때는. 그런데 다시 가석방된 다음에 더 떨어졌어요. 주가가.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감옥 있고 없고 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상관이 없었다. 경제활성화라는 이야기 더 이상 좀 근거 없이 하지 말고 이런 말씀 하시려면은 정말 정경련이든 재벌그룹이든 정부든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올해 경기 안 좋아서 세금 안 거치고 있다. 이거 뭐 39조 7천억 원 안 거쳤다는 거잖아요. 상반기에. 근데 이거를 정부가 이른바 하는 마통, 한국은행 마통 이걸 가지고 땜빵을 해왔다. 네. 죄송합니다. 땜빵. 그 땜질을 해왔다. 근데 이게 마통이 넣었다 뺐다 한 돈이 누적액이 100조 원이 넘는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야, 정부 마통? 정부도 마통 쓰나? 예.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정부 마통이? 예, 그 정부가 회계년도 중에서 세입과 세출,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일시적으로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그걸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은행에 쉽게 말하면 우리 서민들이 마이너스 통장 뚫듯이 한국은행에 정부에 마이너스 계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올해 얼마나 그러면 한국은행에 마이너스를 썼나 봤더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부가 임시 대출에 간 누적 금액이 100조 8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도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00조에 해당하는 이자로 약 1,141억 원을 썼습니다. 한국은행에다가 이자 1,141억 원을 그렇습니다. 정부가 예. 이자를 낸 거네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가 보면은 이 통계를 전산한 2010년 이래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작년은 쉽게 말하면 전체 금액이 34조였어요. 근데 이미 지금 상반기에만 지금 100조 가까이 된 거 있으니까 엄청 많은 거고요. 또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제가 쉽게 말씀드린 이 일시 차입 규모 계좌가 있지만 이거 말고도 네네. 사실상 마이너스 성격인 재정증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증권이 있습니다. 이건 일단은 뭐 보통 이제 만기를 보통은 이제 2달 정도로 설정하거나 길어야 90일 정도로 설정하는 증권인데 마이너스는 쉽게 말하면 넣었다 뺐다 하는 거고요. 예. 이건 이제 짧게 발행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환하는 거죠. 더하기 빼기가 안 맞을 때 발행하는 증권인데 이것도 보면 사실상 마이너스 계좌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네. 안 맞았을 때 발행하는 건데 네. 상반기까지 봤을 때 6월까지 26조 5천억을 했고요. 7월에 6조, 8월에 7.5조가 계획돼 있습니다. 즉 이것도 누적으로 계산하면 약 30조에서 4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계좌, 그다음에 재정증권 합쳐서 약 지금까지 140조 원저리의 마이너스를 쓰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물론 뭐 가정생활도 하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도
하죠. 근데 이런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이 그렇게 쓰는 것처럼 뭐 나라에도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있어서 그냥 살짝 마이너스 통장 한흥 마통 한 100조 뚫어서 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원래 어떻습니까?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같이 쓸 수 있게 만든 이유가 네. 세입 세출의 시차적인 그 일치하지 않은 문제점 이런 예, 예. 것들 때문에 편리적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네. 지금 같이 올해 특히 구조적으로 추세적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적으로 쌓이고 있는데 네. 이것을 마이너스 통장을 돌려가면서 막는 식으로 간다는 것은 네. 사실 연말까지 이거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는. 한 회계년도 네, 한 1년 그렇죠. 안에 어쨌든 다 상환해야 그렇죠.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서 사실상 재정 적자가 생겼는데도 국채 발행을 안 하면서 넘어가는 꼼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걸 막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총액도 한 50조로 해서 지금 넣었다 뺐다 하면서 누적해서 100조가 넘은 것인데요. 네. 이렇게 사실 활발하게 사용을 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산화된 2010년 이후 처음이고 2020년 코로나 위기 일시적으로 생겨서 재정 지출 굉장히 많았을 때보다도 누적 사용량이 많아요 이미. 그리고 지금 6월 말까지 55조 4천억이 이미 재정 적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재정 적자가 국채 발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거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재부에서는 뭐 기금을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데 어떤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금을 활용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국채 발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재정 적자입니다. 그거를 어떤 꼼수를 쳐서 적자가 부채가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어딘가가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가 있다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진실되게 사실을 말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자꾸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물어물 넘어가기만 하는데 도대체 연말 가서 어떻게 할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저도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소위 재정 건전성, 국가 부채, 왜냐하면 전 정권이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았고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았다. 이게 이제 주요한 비판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또는 재정 건전성, 정부 여당에서 얘기한 재정 건전성 일부를 좀 완화하면서 뭐 확장 재정, 일부 확장 재정으로 간다든지 이럴 것 같지 않거든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을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시는 분들에서 쉽게 정리하면은 네. 그 들어오는 돈이 나라 입장에서는 수입인데 지금 정부가 세금을 많이 깎아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단위로 보면 올해 40조에서 50조 이상은 무조건 결손이 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무슨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들 써야죠. 예. 그러니까 그 수입에 해당 덜 들어오는 수입만큼 빚을 내 갖고 수입의 총액을 맞추든가 해야 되는데 예, 예.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국가 부채 늘리지 않을 거야. 예. 국채 발행 안 하겠다는 이거를 거죠.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줄어든 수입만큼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럼 지출 얼마 줄일 건지도 정확하게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것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줄이지 않고서는 답이 없거든요. 우리가 네. 지금 방금 얘기한 마이너스 통장도 올해 안에는 무조건 다 0으로 다 맞춰야 되는 거고요. 네. 재정 조건도 다 상환해야 되는 거고요. 네. 결국에는 불용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예산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이라는 거는 세금 지출을 예산 지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예, 거죠. 줄이는 수밖에 없고 그것도 안 맞으면 마지막에 결국에는 추경할 수밖에 없을 상황으로 학계나 금융계들은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정부는 이제 그에 더해서 그럼 이제 내년도라도 자기네들 정말로 재정 건전성을 얘기할 거면 감세를 줄여가지고 내년에는 좀 확충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감세 기조를 이어가는 지금 세법 개정안을 저희가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뭐냐? 그럼 내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할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오늘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네. 내년도에 3% 수준의 증액만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편성입니다. 예산 편성. 결국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빚을 내서 추경을 하던 뭐
국민들한테 뭐 우리는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 정부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살림살이 줄이겠다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정부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실상의 긴축 재정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고요. 지금 이번 정부의 경제팀의 특징은 책임도 지지 않고 명확한 방향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냥 어물쩍물 넘기는 게 그냥 어물쩍. 기본적인 정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물쩍 나서 경제팀. 나중에 뭐 부총리가 지금 뭐 국회의원 나간다고 나가실 때 바뀌면서 뭔가 뭐 이렇게 털고 나가는지를 좀 모르겠는데 예. 정말 국민들이 불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견제 운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게 사실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재벌들이 정경련 재가입된다라든지 한다라든지 지금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토론이 돼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 네. 잼버리 이런 문제가 지금 시끄럽긴 한데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토론해야 되지 않고 특히 저 민주당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이런데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거는 침묵하고 그냥 다른 문제만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집권했던 당으로서 앞으로 또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면은 그런 자세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마통을 정부 마통을 하는 마통을 계속 썼다. 이게 뭐 넣다 뺐다 하면서 뭐 0을 맞췄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됐다가 다시 0에 맞췄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근데 이렇게 유동성에 자꾸만 문제가 생긴다는 건 정부 재정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세입세출 계산을 정확하게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올해 2023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올해 세입을나 세출 예산을 짠 거는 엄밀하게 보면은 2022년 작년이죠. 작년 7월쯤 돼서 얼추 윤곽이 나왔다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때 정부가 당시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매달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재부에서 낮추면서 연말에는 1.6까지 떨어집니다. 즉 어차피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입이나 세출이 규모가 줄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지금 눈에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든 2022년 7월에 만든 추계를 연말까지 건드리지 않고 통과시킵니다. 예산을. 즉, 상황이 바뀌었는데. 예. 그래서 그 충분히 사실 예. 작년 12월에 예산이 통과될 때 원래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됐고 음. 그런데도 대규모 감세를 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예견됐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시간 끌기로 일관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책임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제가 보수적인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경제 정책에 관한은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다라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경제 정책이랄 게 없다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살아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정부가 도대체 일관성 있는 방향 제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예산 불용액 남긴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올 초에 예산을 땡겨서 많이 썼거든요. 이미 많이 써서 불용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답이 없어 보이는데도 무조건 우리는 국채 발행 안 한다. 뭐 국가채 부채 안 늘린다. 눈 감고 아웅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부의 신뢰를 정말 떨어뜨리는 그런 언행만 지금 고위 당국자들이 되풀이하고 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학계 입장을 통해서 거의 무정부다 이렇게 학계가 바라보신 것처럼 지금 금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계에서도 작년 연말부터 이대로 예산이 통과되면은 내년에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금융계가 너무 궁금하죠. 왜냐면요. 전체 예산이 630조 정도 되는데 나라 네. 예산이 세입으로 들어올 게 400조라고 지금 예산을 했거든요. 네. 올해 2023년에. 그럼 그 나머지 세입은 결국에는 국가가 어차피 국채를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230조 정도 그러고요. 예, 이제 실제로는 뭐 160몇 세배 수입, 세외 수입도 세외 수입이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어쨌거나 예. 160조 언저리가 그럼 국채가 발행되겠구나.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금융계에서는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이 정도 되겠고 언제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융계도 사실은 정부의 입장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채권 시장 전망을 할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런데 정부가 회사채라든지 채권 시장 예. 전망에 국채가 초우량 채권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럼 회사채는 어떻게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게 등등등 해외채는 어떻게 예. 하고 여기 계획이 쓴다는 거죠. 근데 금융계에서도 연말이 갈수록 분명히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전망을 수정 안 하고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네. 그러면 무조건 연초에 무조건 세입 결손 나고 빵꾸 날 거야. 소위 그러면 국채 발행 늘리고 또 뭐 조기에 국채 발행을 빨리빨리 하겠네. 하겠네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다 찾아봤더니 금융계에서 관련한 리포트가 초기에는 엄청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리포트도 지금 8월이거든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이렇게 무정부로 무대응으로 예산 추계도 하지 않으면서 8월까지 흘러올 거라고 예상한 리포트가 없습니다. 예산 추계도 새로 하지 않고 국채 발행도 하지 않고 추계를 하지 않으니까 발행을 할 수도 없죠. 그렇죠. 너무나 추계가 돼야지 국채를 얼마나 발행할 아니, 거예요. 불리해질 것 같은 정부는 아예 공개를 안 하거나 아예 일을 안 발표를 해. 안 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건데 그건 정말 땅에 머리를 박고 그냥 안 보고 안 듣겠다라고 하는데 안 그런다고 들린다.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건데 참 답답하고요. 이게 정부 정책에서 정말 중요한 게 신뢰고 예측 가능성인데 네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정말 다 망가뜨리고 있다. 매우 걱정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보수적인 학자들도 그렇고 금융계 플레이어들도 각 증권회사나 너무나 황당.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네. 하나만 더 짧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빵꾸 나면 어떡할 건데 근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껴서 쓰면 되지 뭐 작년에 기금 있었던 것 좀 절약하고 근데 학계에서도 그것도 말씀 나오는 것처럼 금융계도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작년에 넘어온 돈을 쉽게 말하면 세계 잉여금이라고 하고요. 기금에서 절약할 수 있는 돈 저희가 다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예. 5.9조밖에 안 됩니다. 다 해봤자 예, 올해 세수 결손이 지금 50조 40조 얘기하고 있는데 아껴 써봤자 5조입니다. 5.9조. 물론 그것도 아껴야 되겠습니다만 아낀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재정 적자 규모가 뭐 지금 뭐 이렇게 세수 결손뿐만이 아니고 전체 재정 적자를 보면은 이미 한 55조 6월까지 예. 나와 있거든요. 그럼 하반기 가면은 제 생각에 이거 뭐 7, 80조는 충분히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아니 답답합니다. 금융계도 무정부 상태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학계에서도 보수적인 학계에서도 정부가 숨기고 어물쩍 그러니까 왜 추계를 안 하죠? 추계를 해야 국채 발행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뭐가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더하기 빼기 다시 새로 맞추겠다라는 게 제 추계인데 예. 그걸 하냐면 현재 상황의 경제 상황, 하반기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그래서. 감세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셀프 확인하기가 싫은 거죠. 지금 제 속에서 추계하라고 하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면서 늦추고 있어요. 8월 말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박한 경제 박시동, 박상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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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